네, 저는 미셸 부코의 감시와 처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코가 이 부제에 써놓은 것처럼 감옥이 생기기까지의 그러한 그 처벌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적어 놔준 책인데, 저도 이제 그 대목을 따라서 크게 목차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처벌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로 했는데, 부대에는 이제 신체형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대중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게 했다면은 이제 그 신체형이 폐기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율이 생기면서 그 규율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시스템화된 게 이제 감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율을 넘어서 감옥이 더 가지는 의의가 큰 부분이, 감옥이 가지는 그 시스템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도 들어가고 의료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적인 것들이 전부 노동도 들어가는 모든 그러한 체계 내에서의 그러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처벌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였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푸코가 해주고 있습니다. 신체형에 바로 들어가면서 푸코가 이 담이행에 대한 그 사례를 들어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담이행이 그 왕을 이제 시해하려고 하다가 그 걸리게 되면서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 처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옛날 그 우리나라 사극이나 그런 걸 보면은 신체형 같은 걸 막 볼 수 있잖아요. 막 줄이를 튼다던가 막 곤장을 친다던가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훨씬 더 잔혹한 형태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손을 그 쇠집게로 달군 다음에 그 부위별로 다 그렇게 지진 후,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을 그 유황불로 이제 녹인 납을 부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못 쓰게 해버리는 거죠. 그 손을 완전히 이제 형태를 못 알아보게 한 후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무려 이제 묶어 가지고, 한마디로 그 거열형이라고 하죠. 사지를 이렇게 다 찢어 놓는 그러한 형태의 처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담이행의 사례를 통해서 신체형의 그러한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담이행이 죽은 시신을 전부 태워 가지고, 결국에는 뭐 화장을 해준 셈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이제 완전히 극한의 처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에는 그런 처벌의 형태와 수위들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처형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여기 오스트리아, 스위스, 펜실베니아주 같은 그러한 그 18세기 혹은 19세기 이전의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죄수들을 이제 노동에 동원시키면서 죄수라는 그 모습을 부각시켜 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게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공공연한 비난을 이제 제공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처벌의 형식인 거죠.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둥, 뭐 욕을 한다는 둥, 그런 식의 형태를 가져갈 텐데, 이게 점차 이제 시대가 지나게 되면서 19세기 전반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결국에는 죄수들을 이런 검은 호송차에다가 그냥 실어서 이동시키는, 그러한 한마디로 끔찍한 광경으로서의 형벌은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죄수들을 직접 목도할 일이 없죠. 교도소를 뭐 그렇게 방문해 가지고 뭐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이제 흔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신체형의 그 목적성에 이해한다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현대 사회는 이 법 아래에서 그러한 형태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은 이때는 이제 군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과 왕이 같이 동일시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권력의 형태가 즉 이 법과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체형이 정치적인 행사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권력이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는 의식의 행사에 속한다. 한마디로 처음에 봤던 다미행의 사례처럼 왕을 시해하려고 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끔찍한 처벌의 형상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 내가 왕 쪽으로 침도 뱉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공포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근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군주제가 폐지되고 이런 규율이 생기게 되는 걸 푸코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제에 대한 것들은 같은 거거든요. 도둑질이라든가 그러한 그 이웃 간의 마찰이라든가 그러한 단순한 선생님들도 알 법한 그러한 경제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죄입니다. 중죄는 담임이 했던 것처럼 군주를 해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중죄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권력의 차등이 당연히 생기겠죠. 옆집 친구를 해치는 것과 왕을 해치는 것과 형태는 같지만 대상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법의 처벌의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군주를 인격적으로 해치는 행위이자 법의 힘이 바로 군주의 힘이라는 것, 그것이 이렇게 신체형을 통한 처벌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체형이 소멸이 되었다는 거고, 이러한 저작거리에 그 죄수를 내놓음으로써 끔찍한 형상을 이제 구경거리로서 전락시키는 방식은 없어졌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러한 공개 사과용 표수대 이제 이러한 걸어 놓는, 한마디로 이렇게 교수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다든가 혹은 이렇게 목만 걸어 놓는다든가 그러한 끔찍한 처벌의 행위는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징벌은 손실에 대한 보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처벌의 몫에는 군주의 몫이 있다라고 해서 아까 처음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같은 형태의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그거에 따른 보상의 형태랑 처벌의 형태는 엄연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는 그렇지 않죠. 그 죄에 대한 값만 물잖아요, 대상에 대한 값보다는. 물론 예외가 좀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두 번째는 규율이 들어서게 되는 부분인데, 규율, 훈련 방식들은 수도원, 군대, 작업장 이런 곳에서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규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마땅히 자리를 잡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막 끔찍하게 처형을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양호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그러니까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띄었을 텐데, 이 규율의 구분을 짓는 게 기존에 있던 노예제와 봉건제와는 다르게 엄격히 주종 관계에서도 벗어났고 이러한 노동에 입각해서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관례화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는 좀 더 어 어 차등을 둔 평등한 그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규율은 그 대상들을 복종시키는 것에 있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점점 그들이 맞춰갈수록 여기에서는 신체에 대한 작업과 신체의 요소, 몸짓, 행위에 대해 계획된 조작이라는 강제권의 정치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대상들을 물론 노예는 아니지만 정당한 그런 규율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형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러한 권력의 역학, 그리고 정치 해부학,
탄생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기술적 방법으로 결정된 속도와 효용성에 의거하여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대상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잘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노예제는 그냥 그 인종과 그 출신에 따른 당연한 그 법칙이었다면은, 규율은 어떤 대상이든 간에 죄를 짓는다면 혹은 잘못을 한다면은 그러한 이 규율의 체계에 맞춰져야 하는 대상으로서 좀 더 차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규율은 이러한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군주제나 국가의 대규모적인 기구에 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기도 권위적이지도 힘쓰지도 않은 이런 소극적인 방식 아니냐. 그렇잖아요. 뭐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작용하는 방식은 이러한 대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규율 속에서, 체제 속에서 서서히 파고들어오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후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되는 그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인식?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푸코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의 성공은, 즉 이러한 권력을 넘어서서 규율이 더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규율을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법을 이용함으로써 그러한 권력의 방식을 결합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전에는 그냥 군주의 말이 법이었잖아요. 뭐 한마디로 없어지고 바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변동성과 불규칙성이 이제 있었다면, 여기서는 어쨌든 그 규율이 더 위에 선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른 자가 권력을 취할 수 있게 되는 형태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건 이 벤담의 파놉티콘입니다. 파놉티콘의 구조가 이제 이 감옥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 수평으로 잘라놓은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수감자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 이 가운데 감시탑이 있는 건데, 이 감시탑에서 수감자들을 다 감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파노티콘, 즉 한 개인 이러한 첨탑을 통해서 이러한 수감자들을 관리 감시할 수 있는 형태를 벤담이 제시하게 되면서 현대의 감옥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감금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푸코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거는 감옥인데, 감옥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각 개인에 대한 만인의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처음에 그러한 군주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왕의 그러한 권력에 의해서 내가 처벌당할 수 있고 처형될 수 있는 그러한 형국에 놓였었다면은, 여기서는 그러한 개인의 권력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규율을 어기는 순간 누구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을 받게 되는 형태에 놓이게 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는 형태는 죄인의 신체와 시간의 세심한 장악과 동작과 품행의 단속이다. 한마디로 이 감옥이라는 형태가 어떠한 그 공간의 제약성을 두면서 그 대상들에게 시간적인 형태를 다 빼앗잖아요. 몇 시에는 뭐 일을 해야 되고 몇 시에는 그렇게 뭐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고, 혹은 그러한 엄격한 그 제재가 가해지는 공간이잖아요. 가장 극도로 그런 제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푸코가 감옥의 제도의 그 시초가 무엇인가라고 찾아놓은 사례가 소년 가망혼, 이제 메트레라는 1840년 1월 22일 날 문을 연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감옥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행동에 대한 모든 강제적 기술 체계가 집중되어 있는 모범기관이라고 설명하는 게, 이 감화원은 수도원의 기능, 감옥의 기능, 학교의 기능, 군대의 성격 등을 다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5가지 모형을 가족 모형, 어쨌든 그 한 그룹씩 이렇게 그 방 안에 몇 명씩 배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생기는 서열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군대 모형은 당연히 그러한 엄격한 규율 내에서의 그러한 수감자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있을 테고, 세 번째는 작업장 모형. 그 안에서의 노동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옛날에 감옥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갇혀만 있는 영역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매체나 그런 걸 통해서 노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아니, 수감자들이 일도 해? 그렇구나.' 하면서 좀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감이라는 그 말에 이제 입각해서 당연히 그것만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노동의 형태도 이루어지게 되고, 학교의 모형, 교육도 이루어지잖아요. 감옥이라고 해서 수감자들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보면은. 그래서 '아, 이런 호사를 저들이 누려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규율은 감옥에만 제공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도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감옥 들어가서까지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5가지의 형태, 그리고 사법기관의 모형, 거기서의 처벌이 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끝이 아니죠. 그 안에서의 처벌이 또 죄를 지으면은 진행되게 돼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러한 매트레가 그 기초를 설명하고 있고, 19세기에서는 규율의 차별화와 분화 현상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엄격한 통로가 설치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어떤 말인가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도의 중심부에 순종성을 길들이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비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감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표면상으로는 그 죄수들을 교화해서 이 사회 체계로 다시 넣어줘서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의 구속이 계속 진행되면서 감옥에서 나와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겠죠. 그러한 그 시스템만을 굴리는 거죠. 체제만이 굴러가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체제가 낳는 치료적 효과보다도 체제 자체에 강화가 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그래서 강제적인 그런 규율 교육, 그리고 확실한 경력들은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그 감옥에 들어간 시스템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경력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다시 회생하기 좀 어렵게 되는, 여기서는 그래서 도제교육원, 감화원, 규율교육대, 감옥, 병원, 양로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양로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죄만 안 지었지 감옥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예. 왜냐하면 그 체계가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시스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처음에 어떤 그러한 불우한 사람이 태어났음을 이제 설명해 줄 때, 이 시스템 체계가 처음에 이 사람을 타가소로 보내고 그다음에 유치원으로, 초등학교, 성인학교를 보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극빈자 구호사무소에 등록하게 되고, 병에 걸리면은 병원 중 한 군데에 머물게 하는, 그 외에 그냥 그 체제 속에서의 그 안에서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게 하는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노년기에는 7군데의 양로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혹은 그러한 체제 덕분에 더 쓸데없이 이러한 여생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푸코가 설명을 하면서, 감옥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푸코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대한 그러한 결론은 감옥은 감옥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관성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체계 내에서의 그러한 감옥의 영향력의 그 순환성을 설명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외웠던 부분이 커서 제가 아는 부분을 어쨌든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법외적인 속박의 효력을 갖고 온갖 결정 사항들이 갖추어져 있는 감옥, 그리고 교육과 감시의 일반적인 조직망에서의 중계점인 감옥, 일반 감시 체제에서 기능하는 것과 같은 감옥이다. 이 체제로서의 감옥에 대한 부분을 푸코가 설명하면서 감시와 처벌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